네, 반갑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이제 발생한, 연준의 사건, 이라고 해야 되겠죠? 빅컷을 단행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증시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제 그 마감된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연준의 빅컷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보합세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빅컷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다가 다시 다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25, 나스닥은 마이너스 0.31, S&P 500은 마이너스 0.29, 전부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빅컷에 대한 어떤 환호,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 기자회견 이후에 뭔가 우려감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빅컷이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빅컷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죠. 지금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단드트지수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빅컷, 요런 부분이에요. 뉴욕 증시의 최고가를 찍고 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빅컷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 그,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말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급진적인 어떤 그 인하를 진행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다른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0.25씩 그냥 낮춰 나가면 되는데 그냥 0.5를 한 번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만큼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날 연준의 결정에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실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건데 금융시장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단 하나뿐이죠. 너 왜 이렇게 급하게 또 나가고 있어? 금리를 올릴 때 급하게 올리더니 내릴 때도 급하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 자, 일단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5.05에서 4.75에서 5.0으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 연준 위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0.25를 이야기하고 다 0.5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그렇게 급할 정도였으면 지난번 회의 때 이미 결정했어야죠. 7월 말에 금리를 0.25라도 내려줬어야지. 왜 다 이 시기를 지나치고 나서 갑자기 0.5를 내리냐 이거지. 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빅컷 결정이 오히려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도운 것이 아니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기가 얼마나 나쁘면 빅컷까지 때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우려감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처럼 모두가 지표에 반응하는 상황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0.5%를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0.25였죠. 왜냐면 시장은 그만큼 안정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기술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2%대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그냥 엔비디아 주가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했기 때문에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이 기술주들에게는 호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서 와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에 이렇게 빅컷을 단행한 이유는 뭐냐? 경기 침체 우려감. 자,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금융 비용에 대한 어떤 이득
그런 부분보다도 경기 침체 때문에 얻어야 되는 네, 기회 손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정책을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전기차도 다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이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참,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좀 할 말은 많지만, 네. 그만해야 돼.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금리 인하, 물론 이제 호재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10월 달에 금통위 있잖아요. 10월 달에 있는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죠. 근데 금리를 낮추기가 지금 쉽지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컷을 때리고 들어와. 자, 그 다음에, 향후 금리 전망, 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이거 한번 볼까요? 향후의 금리 전망을, 이게 뭐, 내년도까지 금리를 뭐 4%대 초반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2번 정도, 더 금리를 낮추고, 아, 내년도까지 3%대라고 했던가요? 연준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 있을까요? 연준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대선 전 금리 인하 안 돼. 트럼프의 경고에도 빅컷. 이 파월이 지금 트럼프한테 완전히 저거 한 건가? 이 자기 생각을 한 건 아닐 텐데. 네. 4년 반 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네. 그 내년도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봐야 돼요. 지금 연말까지 4.4까지 낮추겠다 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0.5%. 그러니까 지금 2번 남았잖아요. 이 2번 동안 0.25씩 2번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1% 정도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도까지 나온 부분들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네. 내년도까지 해서 3%대 진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3%대 초중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까지 오는 거죠. 저는 이제 3%대 초반 정도까지가 왔을 때 금리 인하와 경기 상승의 그 포인트가 서로 비슷하게 맞는 구간, 그게 이제 내년도 중반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3%대 3.5% 정도면 내년 중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년 중반 정도가 네, 시장의 어떤 그 고비점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시점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하죠. 지금은 금리의 중간값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대에서 이만큼 낮춰줘야 되는 거고 경기가 지금은 뭐 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이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중간쯤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3%대 한 초중반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 자리.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맞아진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투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대부분의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하락, 대세의 어떤 전체적인 포인트가 끝나는 구간이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 그 정도를 기점으로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대한 그죠? 여기 있네요. 네, 내년 말 금리 중간값이 3.4. 그래서 내년에도 1%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4.4까지 낮추고 내년 말까지 1% 정도 더 낮추겠다. 그러니까 3.4 정도까지.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은, 네, 그죠? 내년도 중후반 정도가 이제 금리의 어떤 그 교차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컷을 단행한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0.25씩 낮춰서 시장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선 대응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다. 그냥 선제 대응한 것 뿐이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상황들이, 네, 뭐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이야기할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렇죠. 근데 말로는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이번 B컷 이후에 점점 금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낮아진다 라고 본다면 이제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B컷은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실기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튼 네 이렇게 어물쩡되다가 이렇게 또 발등에 불이 닥치고 나서야 이렇게 또 막 금리를 갑자기 낮춰서 혼란을 주는 거 절대 저는 정말 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들 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애매하네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시장은, 네, 미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선반영했다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정말 떨어질런지 아닐런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혼자서만, 전 세계에서 진짜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뭐 금주세 때문이다, 아니다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정도였으면은, 네, 그냥 뭐, 시장 망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이 금리 이후에, 금리 발표 이후에 상황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눈치 보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이제 그동안 내려갔던 것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고요. 요거 지금 보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K조선 역대급 호황이다. 친환경 선박 수요에 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해드렸냐면, 원래 호황이 오려면 경기 호황이 진행이 돼야 돼요. 업황호전은, 조선주의 업황호전은 경기 호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기 호황이 오려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뒤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경기 호황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올 텐데 그 기간까지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조선주가 지금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친환경 선박, 요게 이제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여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해운 규제 강화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선박을 교체해가지고요,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특수 선박을 제조하는 것에서 이제는 뭘로 가느냐, 친환경 선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가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중요한 게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약 80%를 수주했다. 이게 특수 선박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친환경 선박의 가격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은 이 LNG 운반선에도 포함되지만 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 또 여기 있죠. 친환경 연료 추진선 개발, 이것도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박의 교체,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부분들에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호재성 재료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죠. 좋다는데 왜 자꾸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냐? 주가가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르지 않은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가져가셔도 되지만, 단기에 올라온 것들은 좀 팔고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조선주는 아직 본격적인 사이클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히려 아래쪽 떨어지게 되면 조선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래쪽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60% 정도 수익을 챙겨 먹었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매수할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실적 눈높이 낮추는 증권가. 도대체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2570선을 되찾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2570선까지 후퇴한 거지. 뭘 되찾은 겁니까? 2700, 지금은 적어도 2700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한 2900에서 3000 정도는 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최고치가 3300이잖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거나 그 근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정말 못 간다고 해도 3천은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죠?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네, 반도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반도체를 낮춰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이 증권사의 실적 눈높이 하향, 앞으로 향후 전망치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실적의 가장 큰 이유는 네, 수출주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6월 말에 1달러당 1380원이었던 달러 가치가 네, 50원 줄었어요.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1330원 지금 줄었는데 1400원은 넘지 못하고요. 다시 1300원대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은 1350원 정도 시점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실질적으로 1380원과 1330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물론 50원이라는 큰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막 크게 실적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건 있겠죠.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수출주들이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 1380원이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그렇게까지 큰 어떤 실적의 변화가 생길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수출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이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워낙 강세가 더 일어나서 12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러면은 실적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는데요?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정도 변동성에, 네, 분위기가 역전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뭐냐면 자동차도 눈높이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가 역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타겟이 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실질적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주도주의 어떤 포지션에서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선 10월 중순에 네, 하향 물꼬가 더 거세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끝났다.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하반기 실적 전망을 점차 하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되게 네, 이제 큰일 났네. 반도체, 자동차 다 큰일 났네. 실적 나빠질 것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는 원래는 13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은 12조 1,400억으로 1조 원 정도 낮아진 상황이다. 1조 한 5천억 정도 낮아졌네요. 네. 12조? 지난 분기보다는 많이 벌었어요. 네.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1000% 넘게 2000% 정도인가요? 많이 상승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어쩌고저쩌고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게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PC 수요 이게 감소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HBM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D램인데 물론 이제 사용처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이 정말 그렇게 완전히 네, 바닥을 기는 것도 아닌데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시는 게
한 달 전에 7조 825억이었다가 지금 7조 13억 원으로 조금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HBM 못 만들어서 안달인데 지금 그쪽에서의 어떤 실적 증가나 이런 쪽은 전혀 네 이쪽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애매하죠? 네, AI 쪽의 출하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한다. 뭐 그쪽 DRAM 가격이 네, HBM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뭐 등등의 얘기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쪽이 아닌 다른 쪽 비주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 부분들 움직임들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에 3조 9,600억에서 3조 9,649억까지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3조 9,649억에서 3조 9,619억으로 줄었대요. 30억 줄었네요. 네. 네. 기아 같은 경우는 3조 2,637억에서 3조 2,244억. 그래서 자동차도 낮아지고 있다. 네, 눈높이가 그래서 낮아지고 있다. 휴.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보면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이제 10월 초부터 삼성전자 시작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면 되죠. 실적이 만약에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또 예상을 뛰어넘었네, 어쨌네, 또 지금 이렇게 했던 얘기들은 다 그냥 쌩까고 또 다른 얘기 하겠죠. 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고려아연의 요즘에 그 적대적 M&A 공개 매수 이 얘기 때문에 많은데, 영풍과 고려아연, 이걸 이제 고려아연이 영풍한테 이렇게 MBK 파트너스랑 손잡고 영풍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네. MBK는 적대적 M&A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적대적 M&A가 아니면 뭐가 적대적 M&A냐? 이 말이죠.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영권, 이게 뭐,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네 영풍의 이야기, 영풍 이야기 아니에요. 고려아연의 이야기가 무조건 맞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영권을 넘겨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고려아연에게는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개 매수 적대적 M&A 이슈 때문에 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은 네 기업에게는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어차피 뭐 간 거는 불구경이지만. 네, 실제로 고려아연이 MBK로 넘어가는 거 그다지 썩 훌륭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그런 정도고요. 네, 금투세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유예될 것이다 이게 좀 우세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네. 러시아보다 수익률이 낮다.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수익률이 안 좋아요. 뭐 오죽하면은 전쟁 중인 국가보다도 이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이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이제 큰 자금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계 주요 지수가 연초에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코스닥은 15%, 코스피는 3% 내렸어요? 3%밖에 안 내렸다고? 더 내렸겠지 싶은데, 네. 하여튼, 지금 조금 올라가서 그렇게 됐나요? 어쨌든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가.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도 16% 빠졌는데, 이거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증시가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플러스가 나와야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누가 그런 거냐, 이걸 금투세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고액자산가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 외국인들도 이제 이탈한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 왜냐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금투세를 과연 폐지한다고 해서 주가 오를 것인가? 솔직히 뭐 금투세 폐지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뭔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들을 연초부터 계속 많이 펼쳐왔지만 실효성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 또 지원,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등등 잘 나간다고 할 때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또 지원해주고 뭐 지금 일본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확대해가지고 더 늘리겠다. 막대한 투자, AI 투자 이런 거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오히려, 다른 그 산업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4조 원대에 대한 저금리 대출,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하려면, 뭐 조금 저금리 빌려다 쓰는 거 고마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원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뭔가 좀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없고, 뭐 그랬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투자자들은 AI 쪽 관심이 쏠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사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한국인이 다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금수세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되는 게 맞죠. 네, 폐지가 되는 게 맞고, 이제 유예 같은 거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폐지 쪽으로 이제 가고,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노,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네. 시장이 어쨌든 시장에 올라간 다음에 금투세 논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데, 야, 세금 더 내. 그러면은 열받을 수밖에 없지. 100만원 벌다가 80만원 밖에 못 벌었는데 세금을 더 올리겠다. 덜 받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100만원 벌다가 200만원 벌었어. 그러면은, 그때 세금을 조금 더 낼래? 그러면은, 뭐, 생각해 볼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주식시장이 원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오늘 전해졌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파이팅 넘치는 그런 출발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만기도 끝났고 명절도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이끌어 왔었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주말이네요. 그죠? 네, 오늘 내일 또 주말장이잖아요. 약간 변수를 또 안고 출발할 것 같긴 한데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이따가 장중시황 때 또 다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